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또 우리 지금 등기법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기법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하나요, 여러분 수업하기 전에 좀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요. 하나 정정해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68페이지 보시면요. 지적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정보 전달에 좀 오류가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자, 지적법과 관련돼서 밑에 보시면 이제 고유번호를 기록한다. 자, 고유번호는 대장 5가지에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자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뒤에 8자리는 지번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지번 앞에 산자,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이제 산자를 붙이죠. 지번 앞에. 그 산자에 해당하는 그 숫자 하나가 또 들어가는 거죠. 한 자리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대장 구분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요. 1로 돼 있으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고 2로 돼 있으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해가지고 3으로 돼 있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된 토지다라고 했었는데 이 3이라는 그 코드 번호는요.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용을 하다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3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은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것을 뭐 3자를 쓰자라고 하면 썼다가 또 3자를 쓰지 말자 그러면 안 쓰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3이라는 코드 번호는 없고요. 그냥 1번과 2번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대로요, 1은 토지대장, 2는 임야대장이고 3이라는 코드 번호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시험에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3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도 없고 합니다. 그러나 좀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1, 임야대장, 2는 1이 토지대장 지적도, 2가 임야대장, 임야도고요. 우리가 여기서 고유번호와 관련돼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고유번호는 행정구역과 즉 소지와 지번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등기법 우리 지난 시간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등기가 유효하여야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효력은 바로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적 효력이죠. 여러분 민법 186조에 따라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법률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권리변동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등기가 유효해야 되죠. 무효인 등기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등기는 일단 실체적 유효 요건, 실질적 유효 요건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된다. 실체관계는 민법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해진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 내용과 일치하는 등기가 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용과 일치된 등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실질적 유효요건, 실체적 유효요건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등기. 이때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적법한 절차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내용들. 자, 이것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자, 제3장부터요. 제3장부터 등기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적법한 등기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등기 절차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 절차는요. 등기는 뭐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 있고요. 지상권, 지역권, 저작권 여러 가지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요. 한꺼번에 다 다루다 보면은 너무 지치죠. 너무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한꺼번에 정리하기도 힘듭니다. 자, 그래서요. 제3장 등기 절차 총론은 여러 가지 일반적인 등기 절차,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는요, 등기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무엇입니까? 자,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고요. 자, 소유권 등기는 다시 최초에 이루어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이후에 권리 주체의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이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는 보통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보존 등기, 최초에 이루어지는 보존 등기와 그 이후에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되면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보존 등기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 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매매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상속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또 증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요. 등기 절차 일반적인 내용을 볼 거예요. 권리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등기 절차. 그리고 나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신청서라든지 첨부서면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등기 절차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제5장에 가면은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 소유권 등기도 매매 이외의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또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3장에서 다루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들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이제 다시 다루고요. 저기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살을 좀 붙이는 방법으로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런 기입 등기들이 실체 관계에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이제 제 4장 내용을 갈 거예요. 자, 순서가요. 조금 우리가 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책과 순서와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순서가 약간 다르게 가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서 보시기 바라요. 네, 여러분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시고 책 순서와 왜 다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 좀 순서를 약간 좀 바꿔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적법은 양이 적고 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만은 등기법은요 굉장히 양도 많고 어려운 내용이니까 처음부터 다 꼼꼼하게 보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버리면은 등기법을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하는 내용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책에서도 제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8문제만 맞아도 12문항에서 8문제만 맞아도 굉장히 잘 본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강의 시간에는 한 6개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6개 정도를 맞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심화 강의 시간에 이제 또 한 8개, 한 2개 정도 더 맞을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지금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많이 보고 또 꼼꼼하게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설명을 듣지 않으시면은요, 책만 보고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 그 순서에 맞춰서 설명한 내용들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등기일차 총론해서요, 자, 우리가 보면은,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이제 등기 절차 일반적인 내용을 봅니다. 자, 그러면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민법 시간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민법과 연결시켜서 볼 거예요. 자, 우리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 법률이다. 그래서 항상 민법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민법 시간에 여러분이 항상 보는 그림을 이제 하나씩 이제 그려갑니다. 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10억 원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보죠. 자,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고요. 매도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라고 해보죠. 매수인. 자, 그러면은 매매 계약을 언제 체결했냐면 4월 1일 날 이제 매매를 했다고 해보죠. 그리고 이제 4월 이제 30일에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은 자 보죠. 갑이 만약에 최초의 소유자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 갑 앞으로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갑 이름으로. 자, 등기에서 최초에 이루어지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갑구에 써지겠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보죠. 자, 이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이제 등기가 되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자, 그래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고 해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요, 항상 그 옆에 등기 원인을 적습니다. 과세 등을 위해서요.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이전 등기는 그 과세 등을 위해서 등기 원인을 적습니다. 매매. 또 매매를 했으면 매매라고 썼으면 매매한 날짜도 적게 됩니다. 4월 1일. 그래서 이 정도만 적죠.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자, 을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과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예, 이전 등기를 먼저 볼 거예요. 보존 등기 절차는 제5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갑 앞으로만 보존 등기 돼 있다가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을 앞으로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되면은요, 을이라는 사람은 비로소 이제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등기가 됐을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이렇게 이득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는 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등기 권리자. 자, 그러면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갑은 상대적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등기가 되는 순간 손해를 보는 사람,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는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등기 의무자라고 해요. 자, 그럼 이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합쳐서 우리는 등기 당사자라고 합니다. 당사자. 책보다는 먼저 칠판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칠판을 보고요. 자, 등기 당사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요, 등기는 이 등기, 을 앞으로 등기는 어떻습니까? 자, 을이 이 건물, 이 토지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언제 살 것인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 이것은 을의 자유죠.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죠. 갑의 입장에서도 이 물건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언제 팔 것인가, 이건 갑의 자유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는 기본적으로 뭐 국가가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등기관이 마음대로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과 을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등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기본적으로요. 이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청. 그래서 등기는 크게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신청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신청 절차. 등기 절차는 크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과 을이 만약에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청 절차가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등기관이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관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그 등기를 이제 실행하는 절차가 있겠죠. 우리가 직접 등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이제 실행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는 크게요, 신청 절차와 실행 절차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청 절차. 그래서 신청 절차가 중요한데, 그럼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먼저 첫 번째 테마로서요, 등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 이런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이 없으면은 국가가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등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신청주의. 물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등기들은 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만 일부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 때문에 이걸 직권주의라고 할 수는 없죠. 신청주의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적법에서 어떻습니까? 직권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 직권주의로 하는 것은요,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요, 거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다 직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해서 가능한 것을 다 직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법에서는 직권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등기법에서는 직권으로도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일부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가능하고 대부분 다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신청주의. 자,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자, 그 내용은요, 여러분 지금 책 넘기시면요, 제1절 신청해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보다도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여러분 220페이지 제2절 보시면요, 등기의 개시 이렇게 있죠. 등기의 개시. 그래서 1 보시면 등기 신청이 있죠. 거기다가 신청주의라고 쓰시면 돼요. 신청주의. 이것을 먼저 합니다. 제2절부터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이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당사자, 개인이 우리가 예전에 잠깐 설명했죠. 어떤 개인이 어떻습니까? 어떤 개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서로 개인과 개인끼리 뭔가를 요구하면 우리는 청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개인이 어떤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 여기서도 개인이 이제 뭐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뭘 요구할 때는요, 이럴 때는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신청. 똑같은 의미인데, 국가기관에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국가기관끼리 서로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똑같은 의미인데,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등기는요,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다른 국가기관에 촉탁이 왔을 때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등기소라고 하게 되면요, 신청이라든지 촉탁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이제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국가기관의 촉탁이라는 건 이런 게 됩니다. 촉탁이라는 건 이런 거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냈어요. 이 사람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무서장이 어떻습니까? 세무서장이 과세를 했는데 과세를 돈을 안 내면요, 세무서장은 이 토지를 나중에 경매해 가지고 강제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팔고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토지를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압류. 그러면 압류는요, 등기부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압류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지 못하도록 압류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압류 등기가 돼야 압류율이 발생하는데, 세무서장이 직접 가가지고요, 등기부를 압류할 수는 없어요. 압류 등기를 할 수는 없죠. 이 사람은 압류 등기를 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서장이요, 등기소에 어떻습니까? 등기소의 등기관에게요, 이 토지 좀 압류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장도 국가기관, 등기관도 국가기관이니까 세무서장이 등기관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할 때는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촉탁. 그래서 압류 좀 해주세요 라고 촉탁이 들어오게 되면 등기관은요, 이 토지에 대해서요, 압류 등기를 하게 됩니다. 압류 등기를. 등기관이. 자, 그러면 이때 이 토지에 대한 압류 등기는요, 등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세금 안 냈네? 해가지고 등기관이 마음대로 압류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촉탁이 들어와야만이 압류 등기를 할 수 있지, 세무서장이 촉탁도 안 했는데 등기관이 마음대로 압류 등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렇듯 등기관 어떻습니까? 다른 관공서에 촉탁이 온다든지 또는 우리가 등기소에 가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만 등기를 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신청이고요, 관공서가 요구하게 되면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탁이나 신청은 어떻습니까? 그 의미는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신청주의, 그러면 이것은 촉탁도 포함하여 신청주의가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신청이나 촉탁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원칙이 된다면요, 신청주의가 원칙이라면은,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더라도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요, 당사자의 신청, 이게 원칙이에요. 당사자의 신청. 그래서 등기 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신청을 할 때요, 언제 신청할 것인가? 이것도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넘기시면은요, 예외적으로 때로는 우리 등기법에서 일정한 기간 안에 신청하도록 하는 신청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 의무 기간,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갈 1번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상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신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신청할 것인가 자유롭지만 신청 의무 기간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반가를 1번에 부동산 등기법에 있는 신청 의무 기간,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뒤에서 다룹니다. 뒤에서. 보통 표제부 등기와 관련돼서 나와요. 표제부.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 상태에 관한 등기, 이런 것들은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서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 등기법에는요, 신청 의무가 의무를 인정한 내용이 없고요, 표제부만 신청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요게요, 오른쪽 하단에 기출문제 보시면 28회 때요 한번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신청 의무 규정은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오른쪽에요, 22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민사특별법에서 배우시는 부동산 실명법 있죠. 자, 부동산 실명법이라든지 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여기서는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서요, 다른 법률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신청하도록 의무 규정이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명법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일정한 등기에 대해서는요,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거죠. 다른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제 신청 의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요, 심화 강의 시간이랄지 아니면은 핵심 정리 과정에서요, 약간 첨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등기법 이외의 법을 조금씩 부과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저축법상 신청 의무는요, 우리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에 의하고 신청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그래서 등기법상 기본적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요, 224페이지 보시면요, 224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요. 또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촉탁이라는 것은 신청과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신청 또는 촉탁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환불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촉탁에서 등기 절차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촉탁이 온다는 자게 되면 그때 등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촉탁 등기를 하는 경우가 쭉 나오는데 촉탁 등기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총론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룰 내용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앞부분이 좀 어려운데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오른쪽 기출문제를 보니까 28회 때요. 작년의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매년 나오는 문제보다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관공서의 촉탁에 한 등기가요, 오른쪽에 한번 나왔어요. 작년에.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일반적인 촉탁 등기는 나왔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을 거고요.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가처분 등기입니다. 가처분 등기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맨 마지막 시간에 이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 보면은 가처분, 민법에도 가처분 나오죠. 바로 그 가처분 등기 절차를 아마 등기법 맨 마지막 시간에 아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요, 이 기본 강의 시간에 하고요. 여유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심화 강의 시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그 흐름, 절차,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몇 가지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심화 강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추가되는 내용은 조금씩 그때부터 조금씩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좀 복잡한 내용들을 그 사리를 가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인 내용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촉탁도에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 촉탁의 의미만 보시면 돼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오른쪽에 3번 있죠. 반가로 3번. 반가로 3번 여기 예외예요. 예외로서. 원래는 등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 또는 촉탁에서 해야 되는데 때로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되는 등기도 있습니다. 항상 예외가 중요하죠. 그래서 반가로 3번에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에서 여기다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붙여놓고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가끔 이렇게 이 자체가 나온다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등기들이 있는데 그 등기들 중에서 이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을 이제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넘기시면은요, 예를 들면은 반가로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반가로 2번에 변경 등기, 또 오른쪽에 반가로 3번에 경정 등기, 반가로 4번에 말소 등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나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나 말소 등기,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 다 직권으로 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요, 원칙적으로요, 보존 등기도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도 옆에 있는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일정한 것은요,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직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존, 변경, 오른쪽에 경정, 말소 넘기시면 더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등기들도 원칙적으로 신청에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보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존 등기도 신청해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이것은 직권으로 합니다. 또 변경 등기를 할 때요, 변경 등기는 신청해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합니다. 그때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서 공부하게 될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모아놓은 걸 지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공부를 해야만이 당연히 알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등기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해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이건 직권을 합니다. 그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는.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다루지 않고 그냥 직권에 의한 등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서 다룬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뒤에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금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시간에서는 개별 절차를 하면서 이건 직권을 합니다. 이건 직권을 합니다. 하면서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요 내용은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할 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개별적인 등기 절차에서 직권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셨으면은 요약 정리를 할 때 그때 좀 우리가 알았으니까요. 그때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4번 보시면은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 법원의 명령이 안 되는 경우는요.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원의 명령과 관련해서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데께는요. 이의신청. 이럴 때는 이제 법원의 명령이 안 될게요.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다 법원의 명령이 안 된 게 아닙니다. 법원이 명령이,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명령이 안 된 게는요.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의신청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만 이제 법원의 명령이 안 된 게라고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의신청은요.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옵니다.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했어요. 등기소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했어요. 등기관에게. 등기관에 신청했는데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신청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데요. 신청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어요. 제가 적법하게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요. 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요. 그냥 신청을 거부합니다. 등기 신청을 이제 거부한다는 거죠. 실행을 거부해요. 이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요. 실행을 거부하는 걸 각하라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냥 각하를 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관이 이렇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함부로 각하하게 되면요. 등기관의 상급기관으로는 법원이 있는 거죠.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지방법원. 지방법원이 있어가지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함부로 이렇게 각하를 하게 되면은 이 각하한 것에 대해서요. 갑과 을은 얘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각하합니다라고 해서요. 이 사람은 상급기관, 등기관의 상급기관인 지방법원에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이의신청하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각하합니다라고 이의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정말 이 사람의 각하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각하를 한 것인지 이의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이의신청을 확인했더니 보니까요. 정말로 이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함부로 각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 이의신청을 받아줍니다. 자, 받아주면요. 지방법원이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야, 너 왜 함부로 각하했느냐 해가지고 여기는 상급기관으로서요. 등기관의 상급기관으로서 빨리 등기를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야, 얘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등기해줘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명령을 받으면 이제는 이 사람의 신청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급기관인 법원으로부터 명령으로 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등기관이 이제 등기를 하게 되겠죠.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관이라는 등기는요.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가 되겠죠. 법원의 명령. 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청해서는 각하를 해가지고 등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지방법원이 명령이 내려오니까 이제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항상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전제로 해서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줘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등기관이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있으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다. 이의신청을 받아줬을 때 하는 등기가 바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신청주의와 관련돼서 보았어요.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가요. 229페이지고 그 넘어가시면은 기타 등기 신청인데 이건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는 뭘 보았냐면요. 제목만 보시면 돼요. 우리 제3장에서는요. 3장에서 앞부분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신청주의다. 신청 절차에서 첫 번째 테마는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요. 자,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무나 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나 누구나 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자, 등기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적격이라고 합니다. 적격. 적합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등기 신청의 적격에 관한 내용은 어디 있냐면요. 217페이지. 자, 우리가 앞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220페이지에 등기 신청주의고요. 앞으로 두 장을 더 앞으로 오게 되면 이제 이 해에서요. 등기 신청 적격이 나옵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적합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 당사자, 등기 권리자, 등기 무죄는 등기 당사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 당사자.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당사자 능력 이렇게 표현해요.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달리 표현하면요. 이렇게 그냥 뭐 등기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적격 아니면은 뭐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등기 신청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등기 신청한 능력.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만이 등기 신청이 적합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의미입니다.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능력 동일한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신청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만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데 누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등기비 올라가 있는 사람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면 등기 권리자, 권리를 상실하게 되면 등기 의무자가 되는데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등기 당사자 능력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등기 당사자는요, 결국 등기부에 자기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요. 등기부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등기부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도 없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결국은요. 등기 신청 적격은 등기부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즉 등기 명의, 등기부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는 등기 명의인이라고 합니다.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는 거죠. 등기 명의. 그래서 양가로 1번 해가지고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옆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등기 명의 이렇게 쓰면 돼요.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자만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등기부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등기부에 올릴 수 있느냐? 자, 보면은요. 자, 등기부에는 권리를 기록합니다. 권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어떻습니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권리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등기 명의는 결국 권리자를 말해요. 권리자. 그래서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결국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즉 권리 능력을 갖는 사람. 권리 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 권리자가 될 수 있고 권리자가 바로 등기 명의이 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갖는 사람만이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민법에서요.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법인격이라고 하는 거죠.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법인격 이렇게 하죠. 자격 그러면은 인격, 격을 쓰는 거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동일한 말이죠. 그럼 우리 민법에서요. 권리 능력은 누가 갖느냐면요. 무척 정해져 있어요. 자연인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자연인은 여기서 뭘 말하느냐면요.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출생을 해야 되겠죠. 출생. 출생에서 어떻습니까? 사망. 사망하면은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그 상속인에게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때까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존하고 있는 거죠. 생존. 생존하고 있는 사람, 즉 출생에서 사망까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하고 자연인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연인 이름으로는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태아는 어떻습니까? 태아는 아직 출생하기 전이죠. 우리가 출생은요. 태아가 모체 밖으로 전부 다 노출됐을 때 우리는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이기 때문에 자연인은 아니에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는 아직 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요, 태아 이름으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태아가 출생을 해야만이 그 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지, 태아 이름으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이고요. 그러면은 권리는 사람만 이렇게 가질 수 있느냐?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자도요, 법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그 인격이 부여된 자가 있어요. 즉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그 인격이 부여된 사람. 즉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도요,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근데 법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요, 이게 넘기시면은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넘기시면요, 22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등기 당사자 능력 해가지고 옳은 것에서요, 28회 때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다는 거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게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으니까 덜 중요해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좀 기하시면 돼요.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우리가 법인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만요, 사람의 단체에게 인격을 부여해주면 이건 사단법이라고 합니다. 사단법. 사람의 단체도요, 권리 능력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사단법인, 사람의 단체예요. 사람의 단체뿐만 아니라 재산의 단체. 재산이니까 사람은 아니죠. 이 재산의 단체에도 어떻습니까? 법인격을 부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의 단체에게 사람처럼 취급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재단법인은 보통 이제 학교법인 이런 게 이제 재단법이 되고요. 사람의 단체는 여러 가지 있죠. 뭐 제양군인회, 경찰, 공제회, 뭐 이런 것들 사람의 단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단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단법이나 재단법이 되기 위해서는요, 권리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법인 등기가 돼야 돼요. 법인 등기. 자, 법인 등기가 돼가지고 이 법인 등기가 된다는 것이 바로 법인화를 시켜야 돼요. 법인화. 법인화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에 법인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에 법인 등기가 되어야 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 능력은요, 자연인과 법인만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당연히 등기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등기 신청 적결 갖습니다. 그런데 권리 능력이 없지만요, 권리 능력이 없는 자도 등기 능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사단은 사단이에요. 실질은 사단이고 실질은 재단인데 법인화가 안 돼 있는 사단, 법인화가 안 돼 있는 재단이 있어요.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자,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권리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이제 사단, 재단이 있어요. 사단, 재단. 자, 권리 능력 없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리 능력 없는을요, 권리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법인화가 안 됐다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거 이런 거예요.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는 사단, 재단이에요. 즉 실질은 사단이고 재단인데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요, 아직 법인화가 안 돼 있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법인 아닌을 다시 한자로 사용하면 비법인, 법인화가 안 된다. 비법인 사단, 재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인화가 안 돼 있는, 실질은 사단과 재단이지만 법인화가 안 돼 있는 사단, 재단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나 아니면은 그 문중, 우리가 보통 문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보통 이제 종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종중. 자, 이런 거예요. 먼저 대표적인 게 이제 교회라고 해보죠. 교회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갑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갑교회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 시설, 건물이나 토지 이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뭐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뭐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이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의 단체, 신도들 있죠. 신도들 단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신도들 단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사람의 단체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근데 교회가요, 법인화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단체니까 법인화가 돼 있으면 사단법인 갑교회 해가지고요, 갑교회는 권리 능력을 가져요.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가질 수 있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등기를 할 때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가요, 법인화가 안 돼 있어요. 자, 법인화가 안 돼서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갑교회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죠. 권리 능력이 없어요.
자,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이 토지나 건물은 갑교회가 소유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갑교회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토지나 건물은 누가 소유하는 겁니까? 이 토지나 건물은 신도들이 돈 내서 헌금 내서 만든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신도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소유. 이 토지나 건물은 교회가 법인화가 됐으면 교회가 권리 능력이 있어서 소유를 할 수가 있지만은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교회는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도들이 공동 소유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이때 신도들이 비법인 사단, 이건 비법인 사단이 되는 거죠. 비법인 사단. 법인화가 안 됐으니까 비법인 사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총유라고 하는 거죠. 총유. 신도들이요, 공동 소유, 총유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를 할 때요, 토지 등기부에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신도들이 공동 소유하기 때문에 신도들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신도들이 10만 명이에요. 자, 10만 명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등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의상 갑교회 이름으로요, 등기를 하게 됩니다. 갑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전원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들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이렇게 교회나 종중 같은 경우는요,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소유권은 가질 수 없지만은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그 구성원들 전원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교회 이름으로 등기는 한다는 거죠.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소유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편의상 교회 이름으로 등기할 뿐인 것이지 이 교회는 법인화가 안 됐으니까 신도들이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편의상 등기만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도 어떻습니까? 권리 능력은 없지만요. 권리 능력 없지만은 등기, 명예, 교회 이름으로 등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떻습니까? 권리 능력이 있는 자는, 즉 자연인과 법인은 다 등기할 수 있지만 권리 능력이 없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도요, 결국 등기 명의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은 자연인, 법인, 그리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도 등기는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에서요, 양가로 1번 보시면 자연인 등기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태아는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태아는. 자, 그다음에 반가로 2번 보시면 법인. 자, 법인은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법인은 공법이든 사법이든 어떤 법이든지 간에 법인 등기만 돼 있으면 다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이름으로 등기할 수도 있어요. 국가도 넓은 의미로는 법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도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따라서 해가지고 읍면동, 두 번째 줄 보시면 오른쪽에 읍면동리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요, 크게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그러면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요, 시도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군구가 있는 거죠. 시군구. 이거 광역자치단체로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 능력 가져요. 시군구도 기초자치단체로서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권리 능력을 가지니까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는 지자체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등기할 수 있는데, 시군구보다 하급 기관을, 하급 행정구역으로서 읍면동리요. 읍면동리. 자, 이건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읍면동리 이름으로는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요, 등기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여기 동리 같은 경우는요, 예외적으로 만약에 어떤 양촌리가 있다고 해보죠. 양촌리는 조그마한 동리가 있어요. 양촌리에서요, 양촌리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여기다 마을회관을 만들었습니다. 마을회관. 자, 그러면 마을회관을요, 이게 양촌이에요. 양촌리. 자, 마을회관을 만들었는데요, 마을회관을 이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등기를 하려고 해요. 그 양촌리가 만약에요, 이게 마을회관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돈 모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이에요. 근데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 전체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양촌이라는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싶은데 양촌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요. 등기를 못한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국 양촌 이름으로 등기를 못하면은 여기는 사는 사람들 전원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하니까 이 등기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양촌 이름으로 등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전원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양촌 이름으로 등기하는 방법이 없냐라고 했더니 양촌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동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 등기는 못해요. 그런데 양촌리가 이런 의미를 또 갖는 거죠. 이 지역에서 양촌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 의미도 갖는 거죠. 이 양촌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양촌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은 이 안에서 양촌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 의미를 갖게 되면 양촌리가 어떻습니까? 비법인 사단의 의미를 갖고 되는 거죠. 비법인 사단.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의 단체. 그러나 양촌이가 법인화가 안 됐으면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화는 안 됐지만 사람의 단체니까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촌이는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등기 능력은 없지만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게 되면 비법인 사단으로서 어떻습니까? 등기 능력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으로서 양촌이가 등기 능력을 갖게 되면 양촌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것인데요. 다만에서요, 동리와 같은 자연마을, 자, 동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등기명이 될 수는 없지만은, 동리는요, 그 단락에 다음 줄 보시면은 비법인 사단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이 비법인 사단의 성질,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게 되면은 비법인 사단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은 동리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동리명의로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특별법상 조합 중에 동그라미 치고요. 우리가 그 조합이 있는데요, 조합은 우리 조합은요, 사단은 사람의 단체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은 사람의 단체는 아니에요. 조합은 동업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땅을 사가지고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싶어요. 엑스토지를 사가지고. 근데 혼자서는 땅을 살 능력이 없으니까요, 을하고 같이 동업을 합니다. 을도 이제 돈을 좀 출자하고요. 근데 두 사람이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힘들어요.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도 동업자로 끌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동업계약을 하고요. 을과 병도 동업계약을 하고요. 갑과 병도 동업계약을 합니다. 이 동업자들이 얘기했죠. 동업은 어떻습니까?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동업 계약을 했을 때 이 동업자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해요. 조합. 동업자들의 모임. 동업자들의 모임 우리는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A라는 조합을 만들었을 때 이 조합은요, 단체성이 없어요. 그냥 계약입니다. 계약. 사람의 단체가 아니라 그냥 계약 관계로서요, 동업자들의 모임을 말해요. 그럼 이 조합에 있어서 이 엑스토지를 샀을 경우에요, 이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동업자들이 이 토지, 조합이 소유하는 토지를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게 될 텐데, 조합이 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는 합유라고 하는 거죠. 합유. 민법 시간에 나오는 거죠. 합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합유인 경우에는 이것은 단체성이 없고 그냥 이 사람들의 개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유 등기를 할 때는 이 토지 등기를 할 때는요, A라는 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A 조합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 을, 병, 합유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민법상 이런 동업자들의 모임 조합은요, 권리 능력도 없고요, 단체성도 없어서 등기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합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조합은요, 그 조합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합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이름으로 합유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합유 등기. 그런데 특별법상 조합이 있어요. 만약에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십만 명 되는 거죠. 농업협동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것들이죠. 특별법상 조합이요. 특별법상 조합은요, 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조합을 제외하고는 다 특별법상 조합이에요. 즉 동업자들의 모임이면은 이건 민법상의 조합이고요. 이 사람은 동업자들이 아니에요. 특별법상의 조합이에요. 그럼 특별법상의 조합하고요, 민법상의 조합은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조합 구성원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요. 그럼 민법상의 조합이에요. 근데 특별법상의 조합은요, 구성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몰라요. 그러면 특별법상 조합이에요. 자, 민법상의 조합은 계약의 형태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얼굴도 모르고 동업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서로 알고 있으면 민법상의 조합이에요. 근데 특별법상의 조합은 얼굴을 몰라요.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에요.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서로 얼굴 몰라요. 자, 재건축 조합을 만들었어요. 재건축 조합이 구성원이 몇백 명이 됩니다. 몇백 명 서로 얼굴 모르죠.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는 조합의 형태라면 이것은 특별법상 조합이에요. 민법상의 조합이 아닙니다. 자, 서로 얼굴을 모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사람의 단체로서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가 단체성이라는 것은요, 구성원의 개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성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다 모르면요, 이건 사단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사람들 다 얼굴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사단이에요. 그런데 서로 구성원들 서로 얼굴을 굉장히 잘 알아요. 잘 알면 이거는 민법상의 조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상에서 재건축 조합, 뭐 농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은요, 사단이에요. 서로 얼굴 잘 모른다는 거죠. 서로 얼굴 잘 모른다는 것은 이 자체가 단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특별법상 조합은요, 사단이기 때문에요. 이 특별법상 조합이요, 법인 등기가 돼 있으면 법인으로서 등기하면 되고요.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사단 명의로 등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가 돼 있든 돼 있지 않든 간에 다 사단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단 명의로. 그러니까 특별법상 조합은요, 그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특별법상의 조합은요, 특별법상의 조합은 조합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실질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돼요. 근데 구별해야 될 것이 민법상의 조합은요, 민법상의 조합, 나중에 뒤에서 하게 됩니다. 민법상의 조합은요, 조합 명의로 등기를 못해요. 구성원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했던 방가로서 한번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도 떴습니까? 법인격은 없지만 등기 명의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넘기시면 그래서 예가 있죠. 종중교회 이런 건 등기 명의,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요, 오른쪽 보시면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방금 설명했던 거죠. 태아는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 적격이 없습니다. 출생적인 전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읍면동리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아니니까 등기 능력이 없지만은 다만 두 번째 쪽 오른쪽 보시면은 동리가 예외적으로요,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아까 우리가 양촌이 있었죠, 이쪽에 양촌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게 되면은 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가는 거고요. 3번 보시면 민법상 조합 있죠? 민법상 조합. 특별법상 조합들은 실질은 사단, 법인이라는 거죠. 사단이기 때문에요. 그 사단 명의로 등기를 하는데, 민법상의 조합은요, 조합은 단체성이 없어가지고요, 그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줄이죠.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고,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할 뿐이다. 근데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할 뿐이다. 합유라고 쓰면 돼요. 조합은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할 뿐이지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4번 보시면 학교가 있는데 학교는요, 그 설립자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립학교 같은 경우는요, 국가 명의로 등기해요. 설립자 명의로 등기하지 학교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하지 학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 재단법인이 있죠. 재단법인이 소유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학교 명의로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학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설립자 명의로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자, 두 번째 테마로서 등기 신청이 적격에 관한 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등기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연인, 법인 아닌 사람, 법인 아닌 재단이 된다. 결국 등기 신청 적격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명인. 자,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두 번째 테마, 신청해서를 주고 신청 적격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요. 그러면은 또 다음 테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테마는요, 우리 214페이지, 이제 우리 앞부분, 여기를 할 거예요. 이제 다시 뒤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를 할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뵙도록 하죠. 잠시 뵙겠습니다.